그리고요, 본부장님, 이 미국 대선이 다가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도 커지는데 본부장님 시나리오 어떻게 그리세요? 제가 이런 질문이 제일 힘들어요. 네,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사실 그냥 테마 투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길지 단언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은 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반반이다. 네, 바이든이 이길지 트럼프가 이길지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 통계는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1928년부터 2016년까지 보통 대선이 있었던 해는 증시가 올라요. 그리고 평균치로 오르는 게 11%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올해 11% 정도 오른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S&P 500 기준으로서 뭐 한 5,500 정도 가요. 5,500, 5,600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5,20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공화당이 이길 경우에는 평균치가 15.3%고요. 그 다음에 그 리퍼블리컨, 민주당이 이길 때는 7.6%.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이 더 많이 올라요. 근데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 친화적인 쪽이 아무래도 공화당이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잘 몰라요. 뭐 예를 들면 4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 트럼프와 바이든이 또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 다들 트럼프 이긴다고 했어요. 재집권 할 것 같다. 네. 그게 훨씬 더 컸었어요. 연말 갈 때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연말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가장 바이든 정부가 좋아하는 정책이 뭐죠? 친환경. 근데 친환경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른 해가 그 넷째 해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그 해 마지막 해가 거의 뭐 신재생 에너지 그냥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니까 이제 더 올라간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모르겠는 거죠. 그 시기를 명확하게 본다는 것도.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고점은 바이든 정부 1년 차 1사분기였어.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지금. 맞아요. 그 4년 내내. 그러니까 그래서 3년 반 내내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결국 이 대선이 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떠나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어떤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또 이번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금리는 인하할 겁니다. 근데 천천히 하느냐 빨리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할 겁니다. 자, 그럼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증시를 초과 수익률을 창출하는 섹터를 뽑으면 바이오주가 올라요. 헬스케어 바이오주들이 보통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12개월 동안에 S&P 500 초과 수익률 2배를 달성을 합니다. 요즘에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목 고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마진이 박한 데다가 여기서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일으키는 회사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쉬운데 AI나 반도체 이쪽 그리고 또 바이오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기는 애들만 다 이기고 나머지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바이오는 특히 종목을 골라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ETF를 활용해요. 더더욱이 바이오는요 정말 그게 왜 그러냐면 성공 확률이 3%도 안 돼요. 종목을 골라내는 게. 그리고 문제는 나머지도 좀 93, 96%, 97%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되는데 미안한데 다 망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골라낼 겁니까? 그래서 모래사장의 바늘찾기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ETF를 투자를 하면 그래도 3개는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 3개가 워낙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 금액의
복리 수익률 12%는 창출해줘요. 바이오주는 금리 내리기 시작하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12개월 동안에 비중 확대를 하셔야 되는데 종목을 골라내시면 참 좋죠.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그런 종목 잘 골라내셔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돈 많이 번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잠깐 주식에서 살짝 멀어져 채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이 서학개미들이 미 국채 금리가 4.3%까지 한 4개월 내 최고치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는 올라오고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건데 이때를 기회다 보고 줍줍했대요. 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 지금 잘한 거라고 보세요? 자산 배분의 또 대가로서 네. 평가를 해주신다면? 잘한 게 아니죠. 그래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상품을 보면 예. 가장 공격적인 상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AI에 집중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중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보수적인 게 있는데 네. 이 가장 보수적인 거는 채권이나 뭐 이런 안전자산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담아요. 50%나요? 네, 네. 이게 최소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고 네. 수익률은 좀 낮다라 하더라도 네. 예,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올해의 경험을 보면은 네. 사실 수익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가장 공격적인 것과 가장 보수적인 게 수익률 차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3개월 만에 40%가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네. 자, 채권이 금리가 지금 고점이다.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는 폭이 네. 뭐 우리가 다들 바라는 것처럼 2%씩 떨어져 주면 너무 좋죠. 그럼 수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예. 근데 이제는 채권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금리가 좀 더 높게 오랫동안 유지될 거예요. 고금리의 장기화. 네. 그러면 지금 4.3%의 채권 금리가 네. 저희는 연말이나 내년 연말까지 3.5%까지는 떨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러네요. 4.3에서 3.5 떨어져 봤자 네. 수익률이 예. 3.5, 4.3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거는 아니고 그냥 뭐 한 자리대 중반에서 약간 좀 높으면 7, 8% 정도 수익이 나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예. 최소 저희가 볼 때는 한 15%는 돼요. 그러면 채권에서 벌어들일 거에 2배 이상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채권을 줍줍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주식을 줍줍하는 게 맞겠습니까? 누가 봐도 주식. 그렇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만약에 어떤 분이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그래서 100억이 있는 사람이 예. 수익률이 7, 8%만 나도 아니면 네네. 5%만 나도 1년에 세금 내고 나서 한 4, 5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는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4, 5억 가지고 얼마든지 1년에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채권 투자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 같이 하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네. 공감이 안 되네요. 예, 저같이. 네. 네. 아무튼 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내가 매달 버는 월급이 다고 또 앞으로 내가 부를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극대화로 그렇죠. 수익률이 좀 높아져야죠. 수익률이 그래도 연간 2자릿수는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식 비중이 7, 80%여야 돼요. 채권 비중은 20%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그냥 수익률의 차이다. 네. 그래서 그 수익률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예. 주식 비중 7, 8 그리고 채권 비중 2 이 정도 이 정도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로 자산 배분 큰 틀에서 힌트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주식과 채권, 주식은 7, 채권은 2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자 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자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유가도 오르고 있고요. 맞아요. 코인도. 이 투자 자산 전체적인 상승기에서 배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우선은 그 원자재 쪽은 지금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유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관련 주들 이쪽은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도 그러고 모든 회사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즘에 데이터 센터 많이 하니까 전력 소비량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주들이 정말 좋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칩을 내놓는데 옛날에 비해서 전력 소비량이 10분의 1인 칩을 내놓는다. 이런 식인 거죠. 즉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만 놓고 원자재를 투자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이 AI 사이클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생산성 향상이에요. 비용 절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주를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원자재 쪽은 좀 조심하고 있고요. 전혀 뭐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고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주식과 채권, 커머더티로 보면은 그냥 저희는 대체 자산 투자한다. 그래서 아까 7대2 얘기했는데 나머지 10%를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우리가 흔히 하는 대체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데요. 저는 뭐 나이는 좀 많은데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금보다는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맞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이아몬드 뭐 이런 특히 뭐 옛날에 유대인들 그랬는데 요즘 보세요. 다이아몬드 가격이 똥값이 됐죠. 죄송하지만. 이 자산도 변화를 하는 거예요. 랩 다이아몬드가 나왔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냥 연구소에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퀄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10분의 1화 될 수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대체 자산이 왜 필요하냐면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뭔가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보통 귀중품, 뭐 이런 걸 들고 다니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고 가상화폐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가상화폐를 쏘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귀중품을 대체하는 것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 그건 맞아요. 근데 또 이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오버하지 말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10배나 올라갈 거다. 뭐 1억이 아니라 뭐 10억이 될 거다. 근데 10억이 되면요.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미국 나스닥 지수 전체의 약 7%입니다. 자,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체 자산이 보통 우리 같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체에 내가 운영하는 북의 대체 자산 비중을 10% 정도 가져가요. 더 정말 많이 가면 한 12%. 그래서 10%를 보통 넘지를 않아요. 자, 근데 그게 대체 자산 모두입니다. 대체 자산 모두라는 거는 뭐 정말 많은 거예요. 주식과 채권 이외의 모두. 근데 그거를 다 몰빵 투자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가상화폐 시장이 나스닥의 7, 8%다. 그러면 글로벌 전체 자산으로 계산했었을 때 3%, 4%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안 올라간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스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스닥의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나스닥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화폐는 투자해야 된다. 대신에 내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상 10% 넘어가지 말자. 그건 이미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하자. 내가 투자하는 걸 모든 걸 다 밤에 밤잠 안 자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하면서 그러면은
인생이 참 피폐해진다. 힘들어지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최대 10% 이렇게 좀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은 뭐다? AI. AI. 예. 네. 가장 핵심은 AI다. 자, 그럼 이제 AI와 가장 핵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 미국. 가장 핵심과 연결되어 있는 섹터, 업종.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보면은 일본. 왜냐면 일본이 지금 보면 전기차 부품과 반도체 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니까. 그죠? 네. 예, 그럼 선진국에서는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보면 뭐 LASML 같은 종목이 있으니까 뭐 그건 조금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 한 종목 가지고. 네. 그럼 이제 신흥국으로 가면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국가가 어디죠? 우리나라. 대만과 우리? 그렇죠. 네. 그래서 대만과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전자업종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중국인가요? 베트남. 베트남. 네. 중국과의 연관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 예. 그리고 그냥 자체적인 소비 시장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인도. 예, 그 정도로 보는 거고요. 네. 중국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 저희가 중국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3년 내지 5년 안에 중국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중국 투자는 정말 조심스럽게 예, 종목 선별 잘했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AI를 놓고 보면은 가장 매력이 있는 업종이 어딜까요? 뭐 당연히 AI를 이용하는 하드웨어 쪽이고, 그죠?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리드를 하고 있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해서 그냥 우리가 IT라고 할게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쪽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3분의 2. 65%.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약간 길목 세워 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 부품,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5%씩. 그리고 이제 가치주 쪽으로 보면은 또 이 AI와 연결되어 있는 쪽들이 있죠. 원자재 중에서 뭐 전기차와 연결되어 있거나 뭐 이런 쪽으로 보면은 뭐 리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자재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뭐 우주 산업과 연결된다거나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금융주는 비중이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소비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막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서 요즘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주택을 산다든지 뭐 아니면은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엣지 디바이스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확 몰린다든지 그런 관련돼 있는 소비 주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죠. 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은 나이키 주가 급락, 룰루레몬 주가 급락, 반면에 페덱스 주가는 올라요.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힌트 다 쏟아져 나왔네요. 올해 AI라는 키워드 그리고 대선이 있었던 그 통계를 감안해 봤을 때 올해는 강세장, 상승장에 지금 베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긴축의 시대, 인하를 할 거긴 하지만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서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2024년 피폐하지 않게 행복하게 자산 배분해서 이 강세장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현명한 선택이 오늘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유동원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